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이번 코너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일본 반응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그 저번 영상에서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이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을 이제 실시하겠다는 그 발표가 났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의 국채 버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은 2차원의 금융 완화로 위험이 증가된 국채 버블, 시장의 왜곡, 주가도 외화도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일단 이 국채 버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채 버블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일단 한국어로 번역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2차원은 1차원, 2차원의 그 2차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차원이 달랐던 금융 완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원이 다른 금융 완화라고 하냐면요. 이미 아베노믹스 때 통화량을 2배로 늘린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짜서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2013년 4월 4일에 그 금융정책 회의에서 자금 공급량을 2년간 2배로 확대해요.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금융 완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시행된 게 장기 채권을 일본 은행이 주가 돼서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ETF를 통해서 주가 시장을 부양을 했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 증권 거래소의 약 5에서 6%를 일본 은행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 등에 투입된 금액이 2년간 2배로 이걸 띄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한번 이 기사에 대해서 읽어드리면, 사실은 일본에서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버블과는 다른 열광이 없는 버블이다. 왜 열광이 없는 버블이냐? 그 버블을 일으키는 주체가 거대한 플레이어 일본은행에 의해서 주식 가격이 형성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본래의 가치보다 높은 가치를 매겼다. 그리고 터질 것 같지만 터지지 않고 무언가 방아쇠가 될지도 모른다. 기미가 안 좋은 버블이다. 그것은 국채 버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1100조엔이나 채무를 지고 있다. 국내 총생산의 2배를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게 일본 재무성의 통계인데, 이게 작년 12월 말 기준이에요. 작년 12월 말 현재 보면은 요 금액, 요게 1110조가 넘고요. 단위는 어겐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 국채를 가지고 있는 요 비율을 보면, 이거는 그 작년 9월 말 기준인데, 작년 9월 말 기준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일본은행이 46.8%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게 14.8%, 그리고 보험사죠. 이거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등이 21.2%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이런 해외가 가진 건 7.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 가계가 1.3%, 그 다음에 기타가 갖고 있고요. 요 옆에 있는 요거는 T빌이라는 거는, 이건 단기예요. 단기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제 채권인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요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이게 해외가 가지고 있는 게 68.7%인데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다 합쳐봐야, 그래봐야 12.7%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일본 은행과 대충 금융회사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일본의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일본 국내의 그 금융회사들과 일본 은행이 대부분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사를 읽어드리면, 그 위에 세입을 크게 넘는 100조엔의 예산을 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520조 정도 되니까 약 한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약간 2배, 경제 규모는 3배인데 2배가 되고. 근데 일본은 또 이제 지자체가 굉장히 지자체 예산이 세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이제 지자체가 한 10%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한 10% 가져가니까 그 금액이 이제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예산도 또 있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보다 예산 규모가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도 이 수입이 늘어나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매년 30조엔 이상의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채무를 늘려가고 있다. 국채의 원금과 이자의 변제는 연간 20조엔을 넘어. 그러니까 국채를 갚는데 쓰이는 예산이 20조엔. 그러니까 100조엔 중에 국채 갚는데 20조엔 쓴다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세수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또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요. 그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채무를 지는 경우 갚을 능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은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환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거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왜 따라하면 안 되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서 계속 빚을 늘려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국채의 금리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그리스처럼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리스처럼 도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화는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쓰이고 그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요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현재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식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얘기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또 전 영상도 보고 그러면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 국채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국채 가격이 올라 금리가 낮아지고 10년물 국채까지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금리를 보면은 이게 지금 3월 17일 여기가 이제 3월 17일이에요. 3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1년부터 9년까지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요 기사를 쓴 거는 요 며칠 전에 데이터 같아요. 그래서 뭐 10년째까지도 마이너스였는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40년째나 돼야 0.355%의 금리가 붙어요. 0.355%. 3.5% 아니에요. 0.355%. 엄청 싸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100엔의 국채를 사면 이게 100엔이 아니고 110엔, 예를 들면 110엔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110엔 주고 사는데 만기에는 100엔밖에 못 받죠. 근데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이걸 다시 팔아요. 다시 팔면 딱 그 사람이 또 이걸 112엔에 사요. 그럼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오오쿠라쇼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이무쇼, 재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케이오 대학 대학원의 준교수 오바타 세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를 하이브리드 버블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국채가 종이 쪼가리가 된다라는 재정 파탄 리스크에 눈을 감는 투자가도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투자가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럼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국채 발행해도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낙관파에게는 국채 가격은 너무 싸고 합리파에게는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균형을 만들어서 폭락한다고 이야기되는 일본 국채가 20년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안정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버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행이 2013년 시작한 2차원의 금융 완화로 대량의 국채를 산 것으로 하이브리드 버블과 일본은행의 구입 버블이 융합돼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막 국채를 사들여서 국채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하이브리드 버블, 요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저금리였는데 이러면서 더 하이브리드화돼서 버블이 더 커져서 붕괴될 리스크도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일본이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이 일본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이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버블은 터져요. 근데 실물 경제가 일본은 안정적이다라는 믿음을 전 세계에 가져다 주고 전체 시장에 가져다 주면 요건 안 터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엔화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전 세계에 퍼질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과 그다음에 그거는 절대 안 바뀌어 라는 확신, 요 두 개가 융합되어서 일본은행이 이런 정책을 펴서 더 버블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전문가는요, 그 너무 나간 금융 완화가 경제를 왜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라는 압도적인 거대 플레이어가 거액의 국채를 사는 것으로 인해 가격이 높더라도 일본은행이 사준다. 국채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금융시장의 가격 책정, 자금 배분, 리스크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 5하단은 금융시장을 기능 부전에 빠뜨려 자본의 최적 배분이 경제 전체에 일어나지 않게 되어 일본 경제는 안락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지속되면은 결국에는 정부가 나중에 실물 경제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정부가 아무 손도 못 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엔화 가치는 점점 폭락하게 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안락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디 스위스 증권 치프 에코노미스트 히로카와 히로미치라는 사람은요, 너무 나간 금융 완화가 국채 시장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완화 정책은 기축 통화를 가진 국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완화 정책은 해도 너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국채 잔액 1000조엔을 조금 넘는 금액 중에 500조엔, 아까 설명드렸죠, 절반 정도를 일본은행이 갖고 있다고. 국채를 팔지 않고 빌려주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였잖아요. 안 팔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그냥 소각시켜 버릴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죠, 일본은행이. 지금처럼 일본 엔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정부의 채무가 절반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의 가격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 국채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외화도 주가도 부동산 가격도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돈을 빌리고 너무 많은 투자가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분야 외화 가치는 너무 외화 가치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다 버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금리의 3저 세트의 끝도 그 시라가와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유럽, 미국, 중국도 일본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진작에 마이너스 금리인 거는, 독일 같은 데는 일본보다 더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면 그 민간은행의 저금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붙게 되어 현금만이 제로 금리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은행에 넣어도 예금의 금액이 느는 게 아니라 줄어요.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금융이론, 경제이론은 금리가 플러스라는 가정 하에 다 생긴 이론이고 그 시장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일본에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기업들이 현금을 쫙 쌓아놨다고요. 돈 빌리기가 힘드니까. 아니, 돈 빌려줘봐야 얼마 남지가 않는 거예요. 100만 원 빌려줘도 1년에 10,000원 남을까 말까 뭐 이래요. 안 빌려주고 말지. 뭐 안 남는데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 거고 임대료는 어떻게 낼 거예요? 땅 파서 장사하나?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려 그래요. 안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다 이거죠. 그냥 확장 안 하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 현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붙이지 않으면 예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급증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암호화폐라든지 전자화폐가 도입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어지거나, 그게 아니면 예금을 다 현금으로 바꿔서 집 안에 금고에 때려 박아 넣어놓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엔 돈이 없어져요. 빌려줄 돈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금리, 중앙은행의 금리와 시중은행의 금리 간에 어떤 엄청난 갭이 발생하거나 아예 그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일본이 하는 이런 금융 완화 정책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그나마 기축통화라는 엔화라는 막강한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도 여기서 더 나가면 위험하다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한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더 이제 엄청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것처럼 얘기하고 더 예산을 늘리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죠. 이러다 진짜 그리스골 납니다. 한국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스골이나 나오면 다행히, 진짜 베네수엘라골 나는 순간 대한민국 폭망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지키시려면 지금 문재인 정권 절대 그 짓거리 못하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내야 돼요. 지금 그냥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전 일본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나마도. 여러분들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떡할 건데?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댓글 많은데
조금 하나만 읽어드리면 요 기사의 댓글입니다. 요 기사의 댓글에서 보면 요 위에 요 댓글이에요. 왜냐면 댓글들이 다 너무 길어. 얘도 이렇게 길어. 얘도 이렇게 길어. 그나마 좀 나은데 요 읽어드릴게요. 제일 베스트 댓글만. 감염 재앙이 종식되더라도 주가 하락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V자 회복은 없다. 11년간이라는 미국 사상 최장의 기간에 걸쳐 넘치는 완화 자금과 채무로 올려놓은 유리세공과 같은 미국 금융시장은 신형 코로나가 없어져도 붕괴될 시기가 다가온 시점에 코로나가 다가온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엄청난 금융 완화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국은 이제 엔화보다 더 안전한 달러라는 화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완화 정책을 펴서 주가 시장을 부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그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그게 터질 거였는데 코로나가 그냥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단순하게 주가 폭락에 등을 살짝 민 것뿐으로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1929년 당시 9년간에 걸쳐 완화 자금 없이 쌓아 올리고 있었던 세계 대공황 전에 미국 시장은 붕괴 후 다우 평균이 10%까지 하락해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되었다. 원래의 주가 수준까지 돌아오는데 25년도 넘게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29년에 이제 그때가 올 때까지만 해도 케인즈에 의한 어떤 금융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케인즈가 등장을 해서 케인즈에 의한 어떤 그 금융 완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케인즈보다는 2차 세계 대전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공황의 탈피에는. 자, 어쨌든 그때는 10%까지 하락해서 이게 25년 넘게 걸렸다라는 건데 근데 요것도 사실 제가 조금 정면으로 조금 반박을 하면 이때랑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완전 달라요. 발전 정도가 이때는 진짜 뭐 완전 개판이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10%까지 뭐 10분의 1 조각이 돼갖고 다시 이게 25년이 걸리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 부분 하락이 있을 거라는 거는 배제할 수 없죠. 이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벌써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항공사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거의 지금 뭐 한 달 동안 영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에서는 한 2달 정도 예상하고 있죠. 이 상태가 만약에 2달이 지속되면 항공사들 이제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할 거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빨리 최대한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리만 쇼크 이상의 완화 자금과 채무로 11년간이라는 사상 최장 기간에 주가를 쌓아놨기 때문에 붕괴의 에너지가 심상치 않다. 왜곡이 해소되기까지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엔 신형 코로나를 동반한 경제 파탄도 추가된다. 결국에는 쌓아놓은 버블 깨지고 거기에 신형 코로나로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 이건 리만 쇼크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리만 쇼크 때부터 쌓아놓은 버블에 거기에 신형 코로나 버블 뭐 어쨌든 깨지면 그럼 어쨌든 굉장히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 이 신형 코로나가 진짜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날씨가 더워지면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한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도 지금 창궐하고 있죠. 와,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도 지금 뭐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런 지적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제일 안전한 건 금이 제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엔, 유로 이렇게 해서 현금 보유 최대한 늘리세요. 지금 그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진작에 주식 다 팔고 지금 다 외화로 자산을 다 전환해놨대요. 한국에서도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도 막차 타지 말고 우리 사장님처럼 주식에서 600만 원 이르지 말고 더 잃기 전에 빨리 팔아요. 빨리 팔고 지금 빨리 외화 자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아니 그러다가 위기 끝나면 뭐 그냥 바로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하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위기 때는 버티라고 현금으로 버티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똑똑하니까 지금 빨리 움직이세요. 지금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승리했으면 하고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